장각의 원수를 갚겠다고 선언한 황건적의 세두령 조홍은 태평도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마구 죽이며 남양 일대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에 한나라는 가까운 주준에게 황건적 잔당 토벌을 명했고 주준은 유비를 보내 조홍의 본거지 완성을 공격했습니다. 조홍 대신 완성을 지키던 한충은 유비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성 밖에 나와 응전했지만 이는 그 틈에 성을 직접 노리라는 주준의 성동격서였어요. 전략은 완벽히 적중해 유비는 우왕좌왕하는 한충을 죽이고 완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함성을 막 지르려던 차 성 밖에 조홍의 대군이 나타나 밀물이 몰려오듯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도착한 황건적 본대의 역습에 막 전투를 끝내 수문도 채 돌리지 못한 주준과 유비는 기세에 완전히 밀려 성 밖까지 도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조홍이 진두지휘하는 황건적 본대가 상상 이상으로 드세자 또다시 공성전을 해야 하는 주준과 유비로선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위풍당당히 등장한 또 한 명의 의병대장은 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건장한 호랑이 같은 모습을 한 손견은 고작 17세에 백성을 괴롭히는 해적들을 단신으로 퇴치한 바 있는 강동의 대형 신인이었습니다. 완성 공략법을 고심하는 주준에게 손견은 자신이 손자의 후손이라며 좋은 계책이 있다고 말했어요. 오, 그래! 그게 무언가? 제가 직접 성벽을 타고 올라가 조홍의 목을 따는 겁니다. 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계책이란 말일까? 되도 않는 작전을 내고도 당당한 손견의 모습에 유비는 어쩐지 묘한 촉을 느꼈습니다. 장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그에게 조홍이 있는 남문을 공격하게 하고 장군과 저는 북문과 서문을 공격하는 겁니다. 주준은 동문을 제외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황건적들이 도망갈 곳을 열어놓기 위함입니다. 쥐도 막다른 길에선 고양이를 문다지 않습니까? 퇴로가 없으면 죽기 살기로 싸울 터이니 살 길을 열어주는 이만 못합니다. 마침내 나온 그럴듯한 작전에 주준이 동의했고 손견도 유비를 보고 씩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전투가 시작되자 손견은 함께 온 부하 정보 황계를 이끌고서 장담했던 그대로 맨 앞에서 성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손견의 모습에 관우와 장비도 감탄하는 사이 진짜 볼만한 광경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벽 끝까지 올라간 손견이 황건적들을 마구 죽이더니 자신을 향해 말을 타고 오는 조홍에게 뛰어내려 순식간에 목을 따버린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대장이 아군 한복판에서 끔살당하자 황건적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문으로 도망치니 성문을 깨부수고 들어온 유비와 주준의 군대에 와르르 박살이 났죠. 그렇게 완성은 다시 주준에 의해 점령되었고 더 이상 황건적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들불처럼 타올랐던 농민들의 봉기도 종결되었습니다. 노식, 황보숭, 주준, 삼중랑장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1등 공신으로서 각자 그에 맞는 높은 벼슬이 내려졌죠. 거기 장군에 오른 주준은 자신과 함께 싸운 유비와 손견을 챙겨주려 노력했는데 멸부사마에 오른 손견과 달리 완전 무명인 유비에겐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주와 청주의 황건적을 토벌한 것, 주준의 오른팔로 대활약한 것 모두 현장에서 활약한 장수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말이죠. 결국 이에 부당함을 느낀 장균이란 사람이 황제에게 직접 아뢰자 그제야 황관들이 기주 안희연이란 고을의 현위 자리를 유비에게 주게 됩니다. 중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초라한 직책이었지만 유비는 의연했습니다. 의병을 일으킨 게 높은 벼슬을 받고 부귀영 하나 누리기 위해서더냐? 너희들이 원한 게 진정 그런 거였어? 장비는 할 말이 있는 듯 없는 듯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그렇게 유비 삼형제는 안희연으로 향했습니다. 유비가 이곳에서 백성들을 두루 살피는 동안 한나라 수도 낙양에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와 대장군 하진, 십상시들이 모두 죽는 대혼란 속에 황건적의 난때에 똥별로 활약한 동탁이 기습적으로 수도를 장악한 것이었어요. 동탁은 모사, 이유, 맹장, 여포를 앞세워 노식과 원소의 반대에도 8살에 불과한 진류왕 유협을 황제로 세우니 짧았던 봄도 잠시 한나라는 최악의 어둠으로 깊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사에도 기록된 완성의 전투는 유비만 아예 덜어내면 송견이 성벽을 탄 것까지 전부 그대로인 인상적인 전투입니다. 실제로 송견을 발탁한 장본인 주주는 몸을 사리지 않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가는 데마다 승리했다고 해요. 이렇듯 결과적으로 황건적에 나는 유례없이 인재들이 쏟아진 후한말 세대교체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황건적과 그 잔당들을 토벌해 이름을 알린 이들만 다음과 같습니다. 조조, 황보숭, 주준과 함께 영천에서 황건적 격파, 훗날 청주의 황건적 잔당을 토벌해 흡수, 송견 스스로 1000명을 모아 주준의 부관으로 연전 연승, 유비, 교위 추정의 부장으로 여러 차례 공을 세움, 왕륜, 장수로 활약하며 황건적과 내통한 십상시를 고발, 이 때문에 죽을 뻔함, 공손찬, 하북에서 30만 황건적을 2만 병사로 몰살시킴, 원술, 연암, 영천의 황건적들을 대거 끌어들여 세력을 키움. 이처럼 황금세대로 불릴 만한 뉴페이스들의 대활약이 있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돋보였던 사람은 좌중랑장 황보숭이었습니다. 황보숭은 장각을 부관 참시하고 장량, 장보를 모두 죽이는 등 진나라의 마지막 불꽃 장한에 비유될 정도로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어요. 사실 황건적의 난은 종교적 힘에 의해 주도된 첫 농민봉기로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인데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국지연의에서조차 유비의 경험치 셔틀이나 담당하는 도적무리 따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설에선 태평도의 선지자격인 남한호선이 장각에게 태평 요술 썰어주며 내가 준 힘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면 몸이 먼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실제로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184년에 바로 병사하면서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인 권선징악이 뚜렷이 나타나죠. 썩은 나라의 반발에 일어난 민중봉기가 이런 취급에 그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후대 백성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장각의 업보이며 앞으로 몇 배는 더 흥미진진해질 삼국지라는 마스터피스에 이만하면 최고의 도입부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